네,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 재판이 종료됐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도 진행되는데요. 주요 쟁점들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전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재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출석을 했고 13분여 정도 만에 첫 공판 기일은 종료됐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오늘 어떤 이 공판 준비 기일이 어떤 건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실제로 형사 재판을 공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이런 공판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할 부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특별히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런 공판 준비 절차 중에 하나가 바로 공판 준비 기일을 여는 것입니다. 양측이 검사와 피고인 측이 나와서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한 증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을 미리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정리와 준비 작업을 함으로써 앞으로 열릴 공판 기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소송 경제 측면에서도 부합할 수 있도록 진행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오늘 진행했습니다. 예, 오늘 10여 분 만에 끝냈다고 전해져요. 한 13분 정도 했다고 하잖아요. 이 정도 걸린 시간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 공판 준비 기일을 열지 않는 사건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공판 준비 절차가 언제나 모든 사건에서 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이 사건은 공판 준비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내란 우두머리인데 이 내란죄라는 거,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자체도 굉장히 중대할 뿐만 아니라 관련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상당히 많은 관련자들이 기소가 되어서 피고인 신분이 되었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형사 절차가 가장 늦게 뒤따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준비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증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는 유죄의 어떤 여러 가지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증거들이 대단히 많고 또한 이 증거들 중에서 어떤 것을 법원이 증거로 채택할 것이냐, 증거 능력이 인정될 것이냐, 그러한 증거들 중에 그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유죄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대단히 많은 증거들에 대해서 공판 기일을 열어서 그제서야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한다면 사실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서 증거 신청 그리고 또 증거 체부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또한 증거 조사의 순서와 방법도 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절차들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그러니까 피고인 측에서 이 기록들을 다 미리 확보를 해가지고 읽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전해지는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대통령 측에서 이 자료들을 아직까지 검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기록들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공판 준비기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3월 24일인가요? 네, 상당한 여유를 두고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을 잡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 그렇다면은 피고인 측에서 왜 이런 기록들을 다 검토하지 못했느냐 그 이유도 살펴봐야 됩니다. 이건 짐작입니다만 예. 간혹 행정적인 절차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록을 확보하지 못하고 검토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일이 많아서 여유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 자료들을 확보하고 검토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만약에 여러 가지 그 열람, 등사, 복사는 다 했습니다만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복사 자체도 못했다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오늘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진행은 못한 것 같아요. 따라서 3월 24일에 열릴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본격적인 준비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서 공판 준비 기일인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할 의무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출석을 했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더라도 이 공판 준비 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즉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상당히 기술적인 또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당시 수사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판 준비 기일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이어서 구속 취소에 대한 신문 기일까지 열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구속 취소 신문 기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뭐 공판 기일이나 또는 공판 준비 기일에 붙여서 함께 연달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뭐 보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어차피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보아서 출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또 오늘 또 조금 전에 나온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진 않았다.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네, 변호인들만 이야기했는데 사실 발언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다면은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어찌 보면은 이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곧바로 또 오후에 이어질 탄핵 심판 절차에 또 참여하기 위해서 곧바로 또 직접 이동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인 도움을 받거나 이런 것들도 노릴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안 나올 이유는 없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 언급해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속 취소 신문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 역시도 대략 1시간이 좀 안 되게 진행이 됐고 종료가 됐다라고 전해지는데 네. 구속 취소 신문 말 그대로 이 구속이라는 게 취소돼야 한다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여러 종류의 사건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예. 구속 취소 신문기일은 저도 같이 못 가봤어요. 네, 왜냐하면 구속 취소라는 게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소멸했다, 이걸 사유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구속을 취소해달라라는 신청을 하면 법원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또 간혹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사안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제가 실제로 사건을 함에 있어서 구속 취소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예요. 예, 왜냐하면 대체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와 절차가 있습니다만 이제 보석 절차가 가장 유용하고 또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보석은 물론 법상으로는 이제 필요적 보석이냐 임의적 보석이냐 등등등 여러 가지 나누고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주장한다 해서 다 보석으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또한 보석의 필요성도 인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 측이 보석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았고, 그리고 본 것으로 이제 짐작이 되고요. 예. 또한 보석을 청구한다는 얘기는 사실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또는 수긍을 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이것도 걱정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애초에 수사 초기부터 주장을 했던 관할의 문제 등등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수사와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구속 취소 절차를 택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상당히 큰 화제가 되는 걸 봐가지고는 1차적인 목표는 이룬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구속이 취소되는지 여부거든요. 네. 네, 그런데 구속 취소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구속의 필요성, 구속 사유가 이제는 소멸되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 주장이 인정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네. 부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기에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까? 네, 법원의 판단은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애초에 관할이 틀렸다는 거죠. 애초에 서부지법에서 할 수 없는, 다룰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다루었고 또한 여러 영장들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이다라는 주장을 가장 먼저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구속 기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수사 과정에서의 구속은 사실 방어권 행사 차원의 행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큰 차이점을 이제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피의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따라서 구속 기간은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공수처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기간을 넘어서 더 이상 구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구속 상태로 공소 제기를 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 오늘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검찰 측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즉 당시의 시간의 흐름들을 쭉 따져본 결과 공수처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기간을 다 준수해서 구속 기한을 넘기지 않고 그러한 상태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쟁점은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과연 구속 기간을 도과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만 예. 법조문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 기간을 이제 구속 기간이 10일인데요. 이거를 정함에 있어서 계산함에 있어서 중간에 빠지는 그 기간이 있어요. 뭐냐면 구속영장 실질심사, 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할 때 그 기간 동안은 구속 기간에서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를 빼야 되는 것이냐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 측의 입장은 잘 따져보자. 따져보면은 이거 시간으로 쭉 따져봤더니 그 구속 기간에서 공제를 해야 되는 산입에서 제외되는 시간이 그렇게 크지 않다. 30여 시간이다. 그렇다면 그걸 뺀다면은 이미 구속 기간 다 끝난 상태에서 그 다음 날 기소를 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는 이미 사라진 것이다. 이미 풀려난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여야만 했다. 그런데도 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잘못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검찰 측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이거를 왜 시간으로 따지냐? 이거는 날짜로 따져야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실무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날짜로 따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네네. 왜냐하면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법조문상에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구속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됐죠. 네. 영장에서 체포가 됐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체포 적부심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또는 석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들도 있었고 여러 방송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때 그 48시간을 계산할 때는 이 체포 적부심 관련해서 날짜로 계산하지 않아요. 법조문에 때라고 돼 있습니다. 네네. 당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당시 체포적 부심을 신청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기록을 법원에 차량을 가지고 가서 제출했죠. 제공을 했죠.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법원에 제출된 때부터 다시 반환된 때까지는 빠집니다. 48시간에서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날이 아니라 시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 실제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 관련해서는 이걸 날로 기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 규정을 보더라도 어떤 법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시로 계산할 때는 시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 날로 규정되어 있으면 날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판단을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 관련해서도 시간으로 지금 계산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오늘 쟁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해석법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구속 취소 관해서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에 대한 규정은 제가 찾지 못했어요. 네,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충분하게 심사한 다음에 결과를 낼 텐데요. 보통 비교할 만한 부분들이 보석 관련해서 이렇게 공판 기일 또는 공판 준비 기일에 보석 관련된 심리까지 함께 한 경우에 보통 수일 내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아니면 결과를 빨리 알고 싶지만 다음 공판 기일 또는 다음 공판 준비 기일에 그때 법정에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국민적인 관심도를 볼 때 그렇게까지 길게 끌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수일 내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그리고 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관련해서 그 시간이 아니라 그 날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예.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한번 좀 읽어드리면요.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경우에 법원이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서 또는 수사관계 서류,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규정에 또 불구하고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펴서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언제쯤 나올까는 아직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자, 앞서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구속 취소 신문도 진행이 됐고 그리고 그 전에 첫 공판 준비 기일도 진행이 됐고요. 총 1시간 대략 10분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전반적으로 이 앞서 진행됐던 구속 취소 신문과 그리고 이거 내용들을 좀 봤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바 어떤 건지 조금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어떤 결론이 나와야 한다 또는 예. 어떤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뭐 전혀 감안하지 않고 그 부분들은 또 이제 여러 정치인 또는 정치평론가들이 자세하게 또 맞습니다.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저희는 지금 현재 공개되고 드러난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예. 어떤 상황인지 여부를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관할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단이 무엇이냐? 과연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법원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하급심법원에서 한 것을 가지고 사법부의 공식적인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지적도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지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재판처럼 1심이 이루어지고 불복하면 항소심 가고 또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상고심까지 가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심 또는 2심 절차에서 더 이상 불복하지 않고 끝났다면 그런 부분은 그 사건에서는 법원의 판단, 최종 판단이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례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서 그동안 수사 관련돼서 여러 차례 대통령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불만을 간 또 많은 국민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는 부분을 부정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관할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번 구속 취소의 사유로 인정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 그리고 또 하나 구속 사유가 소멸되었다면 또 구속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상 구속의 사유는 다들 많이 들으셔서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만 피고인에게 뭐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아니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인데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구속의 사유 중에 인정된 것은 증거인멸의 염려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유가 당시에는 존재하였을지 몰라도 지금 시점에는 소멸했다라는 부분을 주장을 해서 법원을 설득해야 되는데 과연 증거인멸의 염려가 그 당시에는 존재했다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완전히 소멸했다는 부분들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법원을 설득할 것인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 오늘 이미 절차는 끝났습니다만 대통령 측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때 화면에
어떤 근거들을 띄워놓고 또 법원에게 설득 작업을 했을지 자세히 또 이제 보도가 이어질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법적인 분석들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구속 취소 여부와 관련해서도 지금 많이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만약에 취소가 안 받아들여진다면 그대로 뭐 끝인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윤 대통령 측이 취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구속이 취소가 되면 여기에 구속 취소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있는 검사가 불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속이 취소되지 않았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불복의 절차는 규정상 찾아보기 힘든 상황. 그렇다면은 이번에 구속이 만약에 구속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더 승복을 한 상태에서 공판 준비 절차 그리고 또 공판 기일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 실질적인 준비 작업으로 이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구속 취소 신청 여부를 떠나서 형사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공판도 다 지금 막고 있거든요. 이 사건들이 병합이 될지에 대한 관심이 오고 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은데 병합이 될지 병행할지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여러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인 경우에 물론 재판 결과는 나와야 되는 것이고 검사의 공소 사실에 기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공범 관계로 의심을 받아서 기소가 된 경우에 보통 병합하는 경우가 많죠. 네, 병합을 하는 것이 재판 수행에도 여러 가지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또한 검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약간 좀 특이한 점, 특수한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검찰 측에서 병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2월 초에 있었던 조지호 김봉식 피고인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그때 오히려 조지호 김봉식 피고인들은 병합해달라고 했어요. 오히려 피고인들은 이제 병합을 요구했고 검찰은 병합은 적절하지 않고 병행해달라. 네, 사건을 합칠 필요는 없고 합치면 안 되고 그냥 함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을 때만 그때 같이 진행을 하자라는 병행이 타당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우선 검찰이 당시에 그날 밝힌 증인의 규모가 520명입니다. 예. 네, 520명인데 사실 이게 대단히 많은 숫자이고 또한 다 채택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지금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에서도 상당수의 진술 등을 진술 조서들이 증거로 제출은 돼 있는데 이것들을 만약에 대통령 측에서 다 부동의한다면 예. 그 진술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다 증인에 포함이 되거든요. 증인 숫자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병행 또는 병합의 필요성은 있어요. 하지만 검찰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병합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그때 변론을 분리해야 된다. 분리했다가 다시 병합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번거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현재 재판을 받는 그런 피고인들을 다 병합을 한다면 이들은 공범으로 의심받아서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변론을 분리해가지고 A에 대한 증언을 받고 또 다시 또 B에 대한 증언을 받고 또 다시 또 원래대로 돌리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만으로 검찰의 입장이 설명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번거로울지는 몰라도 늘상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 자체가 뭐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병합을 원치 않는 것이냐 이 부분을 짐작을 해보면 아마도 구속 기간 때문이 아니겠는가? 구속 기간이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구속 취소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구속의 기한은 예.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이고요. 네. 지금은 재판 단계잖아요. 그렇다면은 재판 단계에서도 구속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는 2개월이고요.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최장 2개월씩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심급별로 1심에서 최장 6개월, 예. 2심에서도 3심에서도 각각 6개월이 최장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사건을 다 관련 사건을 병합해 버리면은 피고인마다 구속 기간이 다 달라질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자진 출석을 해가지고 구속이 된 김용현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구속된 그 일자가 상당히 큰 차이가 나요. 대략 뭐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그 외의 인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은 병 앞에서 재판을 진행하다가 누군가는 구속 기간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런 경우에 6개월이 지나면 당연히 풀려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면은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분들 염려한 것으로 보이고, 물론 재판부에서 6개월이 다 지났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풀어주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네,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비교할 만한 사례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물론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만 구속돼서 재판을 받았죠. 그때 증인이 워낙 많고 쟁점이 복잡하다 보니까 1심 최장 구속 기간인 6개월 안에 재판이 안 끝날 상황이었습니다. 예. 중요한 증인 신문을 해야 되는데 출석이 좀 늦어지고 또한 제대로 소환이 되지 않으면서 6개월 내에 재판이 안 끝날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 그냥 지나면은 아무런 제한 없이 풀려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보석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는데요. 뭐 다른 사건 관련자들을 만나지 말 것, 그리고 또 거주지 등등을 제한할 것, 이런 것들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가지고 보석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좀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오늘 공판준비기일 절차에서 이제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병합을 원치 않고 또한 병행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일주일에 2-3번 집중심리 해달라 뭐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요청은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된다고 해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집중 심리를 한다 하더라도 예.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증인 수가 한 520여 명 되고 오늘 또 검찰이 네. 밝힌 서명 증거만 해도 뭐 4만 아니면 7만 쪽이다 이런 예.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물론 520명의 증인 신문을 다 할 수도 없고 예, 또 필요하지 않은 증인도 있고 또 필요하다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있을 테니까 사실 520명의 증인은 조지호 김봉식 피고인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밝혔던 그런 것이고 지금 이 사건에서 검찰이 몇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얘기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피고인 측의 기록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판 준비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얘기를 좀 돌아가 보면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원칙이 집중 심리입니다. 즉 공판 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형사소송법에 있고 하지만 실무적으로 말하는 공판의 어떤 집중 심리는 일주일에 몇 회의 공판기를 잡느냐 등등등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재판장이 여러 공판기를 일괄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까지 형사소송법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과 달리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공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마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6개월 내에 재판을 마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집중심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 엄연히 다른 트랙으로 가고 있는 건 맞지만 비상계엄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탄핵 심판 결과가 당연히 더 먼저 나오겠죠. 그러면 형사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영향이라고 한다면 사실 둘 다 재판이거든요. 둘 다 재판이기 때문에 어떤 여론의 어떤 영향, 여론의 변화로 인해서 아주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라면은 법적으로는 뭐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모든 일들은 다 법률적인 부분 외의 요소도 비공식적으로는 작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겠죠. 다만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무엇이냐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헌법재판 탄핵심판 절차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여러 조서들이 증거로 제출이 되었고 또한 또 채택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수사가 헌법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헌법 법률 위반
사실을 인정했고 또한 그러한 헌법 법률 위반이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인정이 되어서 직접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지만 임기 도중에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만든 그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했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러한 판단 자체도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오전에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고요. 그리고 구속 취소 신문도 열렸고 11시가 조금 넘어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화면 보여드리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출발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다라고 전해지는 상황이고 탄핵 대통령이 앞선 서울중앙지법에도 직접 출석을 했고 다만 직접 발언을 하지는 않았고요. 헌법재판소에도 탄핵 심판 오늘 10차 변론 기일이 열리기 때문에 출석을 했고 이 변론 기일은 3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먼저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당시 12월 3일에 있었던 일 또는 그 전에 준비 작업 또는 그 후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 또는 예.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규정을 할 수 있겠고 사실관계도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총체적으로 볼 때 이런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형사재판에서는 과연 범죄이냐 여부를 따지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헌법재판에서는 대통령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만한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사항이 존재하느냐 여부를 따지는 것인데요. 따라서 대체로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겠습니다만 판단의 기준과 판단의 과정과 절차는 상당히 다릅니다. 따라서 대통령 측에서는 지난번 헌법재판 절차에서도 왜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느냐.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고 증인으로 진술자들을 다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일부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경우에는 증거로도 쓸 수 아예 없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상당히 강한 반발을 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애초에 그러한 주장 자체가 물론 귀담아들을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어찌 보면은 두 절차가 다르다는 부분을 간과한 것 같아요. 또는 어쩔 수 없이 간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은 상당히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헌법재판 중에서도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간행한 여러 자료를 보더라도 그 특수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따라서 형사재판도 아니고 형사재판이 아니지만 형사소송법 규정이 준용이 되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그리고 또한 징계 절차라는 부분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 상황에서 그 차이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왜 형사재판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 헌법재판에서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지적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절차를 갑자기 이번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적용을 하고 이제 강제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증거와 관련된 부분, 전문 법칙에 대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그동안 있었던 여러 건의 탄핵 심판 절차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적용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피청구인 대통령 측에서도 모르지는 않을 테지만 당연히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일관되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의 어떤 차이점 등을 명확하게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최근의 어떤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 오늘 3시부터 열리고요. 그 증인들을 좀 살펴보면 3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서고 5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7시에 조지호 경찰청장 이 3명의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기존 90분이었는데 각각 12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다면요? 네, 우선 피청구인 대통령 측에서 좀 더 충분한 신문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요청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사실
이 세 명의 증인은 대단히 중요한 증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어찌 보면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여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증인 신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즉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도 한 차례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고요. 하지만 그 후에 조태영 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으면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다시 불렀고, 그리고 또 조조 경찰청장도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출석하지 않다가 이번에는 또 구인장까지 발부되면서 다시 한번 채택이 됐고요. 또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그동안에는 필요성이 없다고 봐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거듭된 대통령 측의 청구에 따라서 이번에 채택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 명의 증인 신문이 충실하게 이루어진다면 대통령 측이 제기하고 있는 어떤 절차상의 문제, 예. 또 여러 가지 증인 신문 시간에 대한 제한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 제기 등등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즉 증인 이 세 명의 증인의 중요성, 그리고 또 대통령 측이 충분한 시간을 원한다는 점, 그리고 절차적인 보장 등등을 두루 고려해서 시간이 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언급 잠깐 해주셨지만 탄핵 심판 뭐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계속 뭐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만 오늘 뭐 대통령은 탄핵 심판 결과에 당연히 승복할 거다, 공정한 결정을 촉구한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어디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법적인 얘기밖에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일단 결과에 당연히 승복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중점을 둔다면 예.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이고, 또한 현재의 헌법재판 절차에 대한 불만 제기도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수긍할 만한 상황이 됐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단순히 그런 표현만 한 건 아니거든요. 아울러서 이제 절차적인 위법성이 심각하다고 지적을 한 부분이 우선이라면 더 절차적으로 대통령 측에게 불리한 요소들이 보인다면 더 이상은 이제 참을 수 없다, 또는 지금까지는 그나마 참고 있지만 예.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더 심해지고 더 이어진다면 그때는 승복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도 읽히기 때문에 이 석동현 변호사의 이야기가 일부분은 또 다른 부분까지 합하면은 좀 해석이 좀 달라질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자들 앞에서 했는데, 그러면서 그 전에 한 13일이었나요? 8차 때 이렇게 불공정한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 중대한 결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로 네. 인해서 그거에 대한 해석들도 상당히 좀 언론에서 많이 다뤘었고, 어제 얘기하기로는 일단 조기 하야 같은 주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중대한 결심이라는 언급은 어디까지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한 결심을 언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네. 거라고 보십니까? 중대한 결심이 무엇이냐? 사실 그 발언이 나오기 전후에 정치권에서는 뭐 하야 등을 언급하기도 했죠. 그렇죠.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예. 라고 반박을 했고요.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절차 내에서의 중대한 결심이라고 함은 예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절차 진행에 대한 불만으로 대리인들의, 변호사들의 어떤 사임이라든지 예. 일괄 사임 등등이 거론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현재도 그와 같은 언급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중대한 결심이 그런 조치를 의미한다 하더라도 예. 절차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절차의 진행에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없고 또한 결론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렇게 절차적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일괄 사임을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좀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열리는 탄핵 심판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자면 오늘 7시에도 증인 신문이 시작되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간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건 이 재판관들도 이 사건을 좀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런 의사가 엿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재판의 단계를 볼 때 이제 막바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추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오전에 형사재판을 한 후에 네. 이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한 후, 이동 시간이라든지 준비 시간을 보장한 후에 3시에 또 재판을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야간까지도 저녁 시간까지도 증인 신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더해서 애초에 보장되었던 시간보다 또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잡혀 있는 시간도 좀씩 뒤로 이제 밀린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왜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빨리 진행하느냐, 네. 왜 이렇게 속전속결로 진행하느냐, 마치 결론을 정해놓은 것처럼 진행하느냐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불만 제기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그리고 예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의 중대성 때문이라고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지고 현재 권한행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비상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혼란을 빠르게 종식시키고 정상화할 의무가 헌법기관, 특히나 헌법재판소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결론을 통해서 정상화, 국정의 정상화를 이루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윤 대통령에 대한 윤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거나 아니면 헌법법률 위반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중대하지 않아서 기각이 된다면 그 즉시 직무 복귀합니다. 그래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해석이라든지 논란은 차치하고 국정은 정상화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반대로 헌법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인정되어서 파면된다면 그 다음에 또 헌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다음 대통령 선출 절차로 곧바로 옮겨가거든요. 그렇다면 그 역시 국정의 정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빠르게 이 비정상적인 비상 상황을 종결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신속한 결론도 중요합니다만 공정하고 체계적인 그리고 당사자들의 불만이 없는 절차 진행도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예. 그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경우,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신속한 재판 진행이 더 우선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의 특수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말씀하신 그 탄핵 심판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고 여십차 변론 기일 3시부터 진행되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차장, 조주혁 경찰청장이 참석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증인은 한덕수 총리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경우는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때 국무회의에 대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 내용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탄핵 절차, 탄핵 심판 절차에서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볼 때 위반이다. 그리고 또 중대한 위반이다. 그 여부를 가리는 것인데 절차적인 하자도 따져야 되고 그런 실질적인 그런 내용상의 하자도 따져야 되거든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그러한 절차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미 국회 등에서 여러 차례 증언을 한 바 있고 어떤 입장을 밝힌 적이 있거든요. 과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는지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게 판단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오늘 증언은 그러한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무회의가 왜 이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가? 그 네. 부분을 또 다시 얘기해 주실까요? 네, 계엄 사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판단, 평가를 함에 있어서 예. 어떻게 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어떻게 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이냐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지적이 맞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 행사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정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느냐, 또한 비상계엄 선포 절차를 준수하였느냐. 만약 그 두 가지 요건을 준수했다고 판단된다면 파면되지도 않을 것이고요. 또한 내란죄 유죄 판결이 선고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고 또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면 이 부분은 헌법적으로도 또한 형사재판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를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요. 우선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텐데 전치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또는 변경을 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게 계엄법 2조 5항에 있는 규정이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예.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설령 존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이 부분은 법률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국무총리가 또 관련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좀 전에 말씀드린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예.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초기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예. 그렇다면은 국방부 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를 거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시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떠한 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다시 얘기를 좀 뒤로 돌리면 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어야만 당시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당시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많은 헌법재판관들이 이 부분을 여러 차례 궁금하게 여겨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당시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열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따라서 오늘 대통령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진위로 출석할 경우에 어떤 질문을 통해서 당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헌법재판관들에게 보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준비를 했을지 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반대로 이제 국회 측에서는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예. 당시 국무회의는 정상적이지 않았다. 당시 국무회의가 열린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준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앞서서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떤 정상적인 요건을 갖추진 않았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럼 오늘 이 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갈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증인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 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어떤 수사 또는 처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진술, 증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런 선택을 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어제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헌법재판소에 있었는데 그렇죠. 예, 최대한 자신의 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 그리고 당시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밝히면서 평가를 받는 모습이 있어야만 또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서도 보다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에 앞서서 이미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펼쳤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만약에 그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굉장히 모순되는 내용이고 둘 중에 하나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증언이기 때문에 예.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출석을 할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존의 이야기,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무회의 때 분위기나 누가 동의를 했나 뭐 얼마큼 설득을 하려고 했나 이런 부분이 사실 궁금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그 당시 있을 수 있었던 국무위원들에게 관련된 질문들을 헌법재판관들이 재판관 질문 시간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는 이제 초반에는 아무도 동의한 적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리고 네. 어제 역시도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다 설득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네. 그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얼만큼 동의하고 반대했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습니까? 일단 지금 굉장히 여러 명의 증인들이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증인들이 특히 당시에 그 국무위원들이 현장에서도 국무위원들 중에 상당수는 수사 대상이기도 하고 또한 기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당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여러 국무위원들도 내란에 가담 정도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확인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그렇지 않다 여부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대한 위반을 따짐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절차를 가볍게 위반한 정도라면은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당시 현장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행동, 대통령의 발언, 그 분위기, 또한 당시 국무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으며 또한 대통령에게 어떤 대응을 했는지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보아야만 헌법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김용현 전 장관은 당시 국무위원 중에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었다. 맞아요. 하지만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반면 다른 많은 국무위원들은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당시에 찬성했던 국무위원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이 실질적인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 국무회의 그 당시의 상황을 아는 것을 위해서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구나. 잘 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그 전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필요성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어떤 그런 재판관들의 판단이 달라진 것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채택을 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의 판단 자체가 약간 좀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명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서 또 신문 절차를 이어나갔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또한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대통령의 발언 등등을 직접적으로 지켜보았고 또한 국무회의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 채택과 신문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기각이 됐고 또 지금은 채택이 됐는데 그런데 일반적인 재판 절차의 견주어 볼 때 재판부가 증인 채택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서 기각을 했다가 또는 보류했다가 나중에 필요성이 생겨서 채택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피창구인 대통령 측에 증인신문이 꼭 필요하면은 의견서를 제출해라. 구체적으로 사유를 적어서 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견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지금 단계에서는 증인신문 필요성이 존재한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고요. 예전에는 왜 그럼 기각을 했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것은 사실 재판의 어떤 진행 그리고 또 재판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관계의 진전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비난 또는 지적을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제 있었던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에서 한 총리 측이 본인의 탄핵 심판 사건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심리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이 주장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죠. 그리고 또 아직도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또 여러 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는 어제 한 번의 변론 기일로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평일을 거쳐서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 이처럼 훨씬 더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달라 이런 주장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반박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빨리 해야 된다. 지금 이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 외에 더 중요한 사항은 없다라고 보아서 일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 파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들을 앞에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건 좀 비공식적인 어떤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진행하고 결론을 냈을 때는 혼란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건 가정입니다만 예. 만약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제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이 되어서 직무에 복귀를 한다면 이 탄핵에 대한 좀 부정적인 여론 그리고 또 너무 남발한 거 아니냐, 너무 악의적으로 사용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혼란이 가중될 우려까지도 비공식적으로는 조금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아주 기계적으로 다른 요소의 개입 없이 그대로 먼저 제기된 사건부터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게 헌법재판소가 정치기관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그런 사건의 유형과 종류와 영향력까지 두루두루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고려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먼저 진행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상당 부분 진행을 한 후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절차를 어제 진행을 했고 또한 결과 역시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나온 후에 선고 후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탄핵 심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국회 측에서 주장하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반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죠. 우선 국무총리로서 있을 경우에도 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또 비상계엄 선포를 이제 그 내란 행위로 가정한다면 당시에 말리지 못했다 그리고 동조했다라는 취지의 지적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법률 안에 대해서 국회 의결을 거쳤습니다만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여러 좀 문제제기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입니다. 즉 최상목 권한대행은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에 2명을 임명하고 40명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죠.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 전에 이제 탄핵 소추가 의결되기 전에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모두 다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국회 측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보류할 수 없는 것이고 거부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탄핵 심판에 나섰고 예.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도 들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측에서는 여야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임명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죠. 이 부분은 최상목 권한대행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다시 또 반박이 가능합니다. 이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야의 합의가 임명의 요건이냐, 여야의 합의가 과연 법적인 임명 요건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반박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그동안에 여야의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관행이 과연 법적으로 강행력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느냐라는 부분 역시 해쳐나가야 될 것이고요. 또한 3명의 후보자 중에 이제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야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좀 보류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나머지 다른 2명의 헌법재판관은 최상목 권한대행처럼 임명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까지도 반박을 하고 여러 가지 좀 논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사실 법적으로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고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한덕수 국무총리 본인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부분이고요. 어제 탄핵 심판 변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짚어봤고 지금으로부터 대략 2시간 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오늘의 첫 번째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언대에 서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두 번째 핵심 증인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두 번째고요.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제 세 번째로 출석을 하게 되는데 홍장원 전 차장 사실 그 전에도 나왔었죠. 네,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네네. 두 번 증인 신문을 받기 때문에 여러 명의 증인 가운데서 유일하죠. 현재까지는 네, 홍장원 전 차장. 사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언을 하기 전에도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또한 그 진술 자체가 굉장히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중대하고 또한 자극적이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으로부터 당일 직접 잡아들이라는 그런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또한 연희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체포 대상자에 대한 언급을 받았고 그걸 또 메모를 했고 그리고 또 그 후에 그러한 사실들을 털어놓으면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강한 지적 또는 비난의 여론이 생기도록 한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했고요. 또 홍장원 전 차장의 이 주장,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나중에 또 체포 지원이라고 또 이제 표현을 하면 더 정확할 수 있겠는데요. 체포 지원 지시를 받았고 또한 체포 명단까지 들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대통령 측에게는 상당히 뼈아픈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도 이어졌습니다. 예. 즉 믿을 수 없는 주장이다라는 취지인데요.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해임됐고 그 이후로 해임되었고 또한 그 전에도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인사청탁을 했다든지 또는 현재 그 야당 의원들과도 교류가 있다든지 이런 진술 내용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홍장원 전 차장의 신뢰성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대통령 측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의 그 내용 그리고 또 예. 신빙성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원 등을 지시를 했고 또한 그렇게 체포 지시 대상자의 명단이 실제로 확인이 되었고 인정이 된다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좀 종합을 정리를 좀 해보면은 예.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선관위에 대한 진입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국회에 대한 진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불법 체포 지시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 하나만 인정되더라도 중대한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만약에 이 정치인에 대한 불법 체포를 정말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예. 또한 그에 따라서 지시를 받은 여러 군인들이 예. 사령관들이 그 지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체포 움직임을 가졌다면은 이 부분을 대통령이 해명하지 않는다면 사실 파면 결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도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그리고 또 메모에 대해서 강력하게 여러 가지 반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내용의 오늘 예. 질문과 증언이 나올지는 대략 예상은 됩니다만 또 하나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지난번 증언들입니다. 그렇죠. 네, 홍장원 전 차장이 증언을 했고 그 후에 나왔던 조태용 국정원장이 또 증언을 했고 그래서 그 두 증인의 증언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오늘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두 번째 재차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지금 여쭤보려 했던 것이 지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두 번째로 이제 출석을 하게 되는 것이 앞서서 조태용 국정원장과의 진술이 다 엇갈렸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재판관들은 그 진술에 대해서 어떤 신빙성을 가를 질문들이 좀 주로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홍장원 전 차장은 최근에도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주장을 이어나갔고 또한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증언들 자신의 진술을 계속해서 보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 자체의 어떤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오늘도 할 것으로 보여요. 그 중에 하나가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배경, 허위의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배경에 대한 공격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사실 육하원 측에 따라서
이 증언이 실제로 사실관계에 반한다라는 부분들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즉 홍장호 전 차장이 이야기를 한 그런 내용들의 어떤 그 일시라든지 또는 장소, 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틀렸다는 부분들을 보여준다면은 그 증언의 신빙성은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한 차원에서 조태영 국정원장의 이야기 중에 아니 홍장원 전 차장이 이야기를 한 그 전화를 받고 메모를 했다고 증언한 예. 그 시점의 영상을 확인해 보니 홍장원 전 차장의 이야기와 달리 사실 그 지점에는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또 홍장원 전 차장은 일부 아주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더라도 당시에 근처에 있었던 것은 맞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 당시 모든 영상을 다 확인해 보자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증인의 증언이라는 게 완벽하게 항상 정확하진 않아요. 특히나 당시에 여러 일들이 있었고 또 매우 중대한 일이라면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더 기억이 또렷하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흐릿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기억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일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일시, 장소, 뭐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한 증언이 다소 흔들린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증언의 신빙성은 또 헌법재판관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과연 대통령 측에서 홍장원 전 차장에게 어떤 질문을 할 것이냐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의 답변이 과연 홍장원 전 차장이 내세운 그동안의 증언의 신빙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형사재판과 달리 이번에도 헌법재판은 증인신문 사항이 그 과정이 또 영상으로 공개가 될 테니까요. 네. 또 많은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또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말씀하신 그 내용들 결국에는 신빙성을 흐트리려는 주장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결국 그 메모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정치인의 명단을 적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메모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그 메모에 대해서 국정원장은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지 그걸 좀 다시 전해주시죠. 네, 메모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자체는 대통령이 직접 정치인에 대한 불법 체포 또는 체포 지원을 지시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이 있고 또한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대단히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증언 등이 형사재판에서도 증거로 채택이 된다면은 국헌문란의 목적 인정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작용을 할 텐데요. 그러다 보니 이 메모 증언과 함께 더불어서 이 증언을 뒷받침하는 게 바로 또 메모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증언만으로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메모를 했다. 메모를 남겼다면은 그 증언과 메모를 함께 보자면은 더 신빙성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그 메모의 신빙성도 계속해서 이제 탄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이고요. 더군다나 조태영 국정원장의 이야기 역시 대통령 측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모가 한 장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개겠죠. 그리고 이 4가지의 메모가 있고 또 사실 설명하자면은 또 그 과정도 여러 가지 쭉쭉쭉 다 설명을 가능하겠습니다만 결국 마지막에 작성된 걸 보더라도 좀 여러 부분에 좀 가필이 있었다. 메모의 작성 과정 그리고 또 작성 경위, 메모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홍장원 전 차장이 최초에 얘기했던 메모가 2가지였다는 진술마저 진실이 아니라면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증언의 신빙성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모가 총 4가지 버전이 존재한다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홍장원 전 차장이 방송 등에서 해명한 여러 가지 내용들과
뭐 맞물려 가지고 함께 설명도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따라서 대통령 측에서는 이 메모 관련된 주장을 오늘 메모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이야기의 신빙성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홍장원 전 차장도 뭐 충분히 본인의 경험 사실 기억한 내용들을 증언함으로써 본인의 진술이 타당하다는 이야기를 입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그 증언이 계속 좀 바뀌면서 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증언이 좀 오염됐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CCTV 어떤 기록도 나왔잖아요. 오늘 재판에서 이 CCTV를 보면서 뭔가 진행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도 있는 건가요? 네. 영상이 입수가 됐다면은 이거를 그 증인 신문을 할 때 증거를 참고 자료를 제시하면서 함께 질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그 영상이 확보가 되어서 오늘 함께 시청을 하면서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그 영상 자체가 국가정보원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영상으로 보이는데 지난번에 국가정보원에서도 그 영상 제공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는 있었는데 실제로 그러한 영상이 당시 홍장원 전 차장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이 다 확보가 되어서 또한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사실 모르겠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출이 되었다면 또는 대통령 측이나 또는 국회 측이 확보를 했다면 그 영상을 제시하면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핵심 증인이죠.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2차례 증인 신문에 불참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건강상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어제였습니다. 출석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는데 이렇게 심경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사실 이번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또는 출석하더라도 현재 그 피고인 신분이거든요.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언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번에는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요. 특히 그 전에 이미 대통령실께서도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을 했고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도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또한 구인장까지 발부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합법적인 사유가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조지호 경찰청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했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부분도 이번 입장 변경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찰 피의자 신문 당시의 발언 내용을 보면은 진술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전화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또한 대통령이 굉장히 좀 다급해 보였다. 그런 취지의 진술을 경찰 단계에서 수사받으면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그러한 증거들도 이미 서증으로서 헌법재판에서 제출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들이 이미 다 공개가 된 상황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보다는 출석을 해서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본인의 형사 재판에 있어서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가끔 일반적인 재판의 경우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건강에 큰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큰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경우에 그동안의 입장을 바꾸어서 증인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도 사실 굉장히 좀 건강 상태가 여러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본인이 또 굉장히 고위직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책임의 어떤 발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뭐 말씀해 주셨지만 혈행암을 앓고 있다고 전해지고요. 지금 2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을 때는 출석하지 않았었고 다만 오늘은 출석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공직자 도리로 중병에도 불구하고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게 출석하기로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해 주신 조지호 청장의 그런 피의자 그런 진술 이런 부분들도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어떤 부분들인지 내용을 좀 짚어볼까요, 저희? 네, 6차례에 걸쳐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였다. 이렇게 경찰에서 진술을 했고, 그리고 사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이 사건이 이제 터진 후에 국회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했던 이야기와는 좀 상반됩니다. 최초에 국회에서 했던 이야기에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최초로 했던 진술인데요.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사실 대통령에게 너무 큰 해가 될까봐 사실대로 말을 못했는데 그 후에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실대로 말을 하니까 홀가분하다, 마음이 편하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두 국회에서의 진술과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놓고 봤을 때 그 후에 했던 이야기, 수사기관에서 했던 이야기, 또한 그 배경이라든지 그 진술의 여러 가지 사정 등을 볼 때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훨씬 높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면 어떤 증언을 할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을 듣는 게 상당히 위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두 번은 국회에서 또 신청한 거 아니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이 서증, 즉 경찰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또한 대통령에게 6번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만약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서 그 내용 자체를 탄핵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약간 어찌 보면은 위험을 무릅쓰고 증인으로 부르고 또 증인 신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늘 증인으로 나와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 체포 지시 전화를 6번 받았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시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해 보였고 당황해 보였습니다. 라는 증언을 한다면 대통령 측에서는 과연 어떻게 반박을 할 것이냐. 대통령 측의 대응이 사실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증인 신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고, 또한 오늘 그러한 기회를 부여받았거든요. 오늘 대통령이 준비한 증인신문의 항목들이 무엇인지, 또한 증인신문의 항목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해서 어떤 식으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증언을 얻을 수 있느냐 또는 그렇지 못하느냐가 또 결정될 수 있어요. 이런 소송의 전략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전략을 제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그 전에 했던 발언과 같은 발언을 한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는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렀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식의 신문 방식을 좀 이용할 거라고 보세요? 사실 제가 신문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조지호 경찰청장의 어떤 심경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비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력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할지는 몰라도 저도 어떠한 부분부터 먼저 물어보거나 또는 어떠한 증거들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낸다? 사실 그게 잘 떠오르지 않거든요. 다만 혹시 뭐 가끔 일반적인 재판의 경우에 이런 건 있죠.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을 자신에게 불러서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에 어떤 숨겨진 배경이 있다. 그렇게 진술을 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 사정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인이 나눈 뭐 통화 내용이라든지 또는 증인과 누군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이라든지 또는 증인과 함께 논의를 한 사람의 어떤 진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증언 내용을 탄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시도한다 하더라도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지금 이 상황에서 건강상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고위공직자로서의 책임으로 지금 공공재판소에 나와서 증언을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동안 안에 있었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상반되는 증언을 갑자기 내놓기보다는 오히려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더 차분하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따라서 대통령 측의 어떤 대응, 대통령 측의 어떤 전략,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하고 나서 그 상황들을 저희가 계속 이제 언론을 통해서 특보로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봤었던 것들은 특히나 초반에는 예를 들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라든지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라든지 검찰 조사 때와는 다른 태도와 발언을 보였다라는 해석이 될 만한 말들을 해서 네.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하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구나라는 생각도 했던 적이 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예. 측면을 고려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분석도 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언을 듣지 않는다면 예.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가 증거로 바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예. 그 내용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더 악화될 상황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가능성이 크진 않더라도 조지호 경찰청장이 다른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증인으로 신청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좀 전에 이제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가장 처음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때 사실상 답변을 좀 유도하거나 답변을 좀 어떤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한 어떤 질문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용현 전 장관도 마치 대통령이 원하는 답변을 내놓는 듯한 그런 느낌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는데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진행되면 문제가 있다. 증인들이 제대로 된 증언을 할 수 없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직접 질문을 또 제한하기도 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증인들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것도 이제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대통령 측이 상당히 좀 궁지에 몰렸다. 또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찰 진술이 사실이다, 진실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또 상황이 또 어떻게 또 갑자기 바뀔지는 모르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예. 네, 오늘 재판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변론 종결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오늘 이후에 심판 일정이 좀 어떻게 정해질까도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남은 절차는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네, 오늘 이제 늦은 시간까지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죠. 그렇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마도 오늘로써 증인 신문은 종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 증인 신문이 모든 재판의 마지막 절차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증인 신문이 끝난 다음에도 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탄핵 심판 절차 규정들을 보면은 최종 의견 진술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추의원, 국회 측이죠. 탄핵 소추에 관해서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재판장이 피청구인이죠. 대통령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증인신문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소추위원의 최종 의견 진술과 또한 피청구인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재판 후에 갑자기 진행하기는 쉽지 않아요. 따라서 기일을 한 번 더 변론 기일을 지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절차를 갖지 않을까 싶고요. 또 지난번 변론 기일에 국회 측에서는 사실상의 어떤 최종 진술에 준하는 듯한 최종 총정리를 했는데 반면 대통령 측에서는 좀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발표를 하면서도 이거는 최종 의견이 아니다. 최종 진술이 아니다. 이건 중간 정리일 뿐이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거든요. 구차 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헌법재판소에서도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어떤 불복 또는 문제 제기 소지를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오늘 증인신문 끝난 후에 다시 한번 마지막 변론 기일을 정해서 최종적인 절차를 진행한 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증인신문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